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애플의 아이폰은 혁신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는 반면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다양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제 스마트폰으로 과일의 당도와 체지방 그리고 수분까지 측정해내는 세상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IT 전문 외신들이 앞다투어 삼성의 갤럭시 S11에 들어갈 신기술에 주목하는 기사를 내놓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삼성의 갤럭시 S11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분광계라는 비밀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올해 3월 미국 특허청과 세계 특허청에 이미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고 9월 26일에 이 특허가 공개되었는데요. 이 기술은 광선에 대한 반응을 기반으로 물체의 물리적 구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로서 적외선 분광기라고도 불리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피부의 수분 함량, 체지방 비율 등을 알 수 있고 과일의 당도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되며 음식의 영양소별 정확한 분석을 하거나 음식물의 신선도를 체크할 수도 있고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 기능은 엄밀히 말해 삼성이 최초로 개발해낸 기능은 아닌데요. 2017년에 창홍이라는 회사가 이 기능을 공개한 적이 있으며 그보다 더 이전인 2014년에 SCIO도 이미 USB 스틱 크기의 분광계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분광계 기능이 장착되어 우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질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마 삼성의 갤럭시 S11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외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갤럭시 S11이 이 기능과 함께 출시된다면 스마트폰의 용도에 있어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기술을 제품에 구현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갤럭시 S11이 이상적인 후보로 보이고 갤럭시 S11은 이외에도 역대급 카메라 기술 및 최첨단 기능들을 포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혁신으로 기술적인 선도를 구현해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기업 삼성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비롯한 전자기기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이 무역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세계 경제에 우려가 된다고 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영대학원 교수의 지적입니다. 비미국권 경영대학원 중 최고라고 평가받는 프랑스의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푸시안 더트 경제학 교수가 인시아드 대학원 포털에 기고문을 통하여 아베의 행위가 우려가 된다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필자는 한일 분쟁이 세계의 기술 공급망을 위협하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미 불확실한 세계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특히나 한일 분쟁은 세계 주요국들이 현재 취약한 성장세를 겪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비즈니스 투자와 신뢰 및 무역의 흐름이 망가져버린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여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라며 일본이 무역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런 무역의 무기화는 최근 트럼프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필자는 한일 분쟁에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한 것과 달리 중국은 1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3자 회담 기간 동안 이 분쟁을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어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권력 이동의 징후로 보인다면서도 한국과 일본 어느 쪽도 부드러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의 이런 중재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심스럽다는 우려와 함께 기고문을 마무리합니다. 아베는 최근에 국제 여론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한일 분쟁을 일으켜서 개인적으로 바라던 것 한 가지만큼은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심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났던 부분입니다. 비단 이 기고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아베의 무역 정치화와 무역의 무기화에 대하여 모두 한 목소리로 연일 비난을 해주고 있으니 소원 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서 몇 번이나 따돌림을 당했다며 계속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은 외교를 하고 있는 아베는 이제 관심 충분히 받았으니 여기서 그만 멈추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외신 보도입니다. 얼마 전 이 사건의 살인범에 대한 신원이 밝혀진 것에 대해 대부분의 외신들이 그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그중 미국의 LA타임즈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봉준호 감독과 그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이용하여 사건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봉준호 감독의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에 영감을 준 미해결 연쇄살인 사건이 있은 지 30년이 지난 최근에 한국 경찰 당국이 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한 남자를 지목했다고 하면서 봉준호 감독은 지난 금요일 비욘드 페스트라는 영화제에서 관객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복잡한 심경이었다고 말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을 만든 이후로도 이 사건은 계속 자신의 가슴속에 남아있었다며 심정을 밝힌 것도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이미 수감되어 있던 용의자와 당시 범죄 현장의 DNA가 일치했다는 사실과 함께 1986년부터 1991년에 걸쳐 발생한 이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살인의 추억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배우 송강호에 대한 소개도 이어가는데요. 칸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이미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인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이전 영화 괴물과 설국열차에서도 주연을 맡은 바 있지만 이들의 콜라보를 통해 만들어진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 하나는 송강호가 마치 실제 살인범을 관객들 가운데서 찾는 것처럼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는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며, 이 장면과 이 영화는 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관심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데이비 핀처 감독의 영화 조디악이나 넷플릭스의 마인드 헌터와 같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언급하며, 이 연쇄살인 사건은 한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고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큰 트라우마였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봉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궁금했고 이 살인범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으며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봉준호 감독이 대본을 작성하는 동안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 언론 등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면하였지만 만날 수 없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살인 용의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마침내 지난주에 그의 얼굴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범인을 찾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 경찰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한 봉준호 감독의 코멘트를 전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보니 봉준호 감독의 입장에서는 살인 용의자의 등장과 관련 수사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BK뉴스도 봉준호 감독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께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는 태국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태국의 방콕 포스트는 한국에 열광하는 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칼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2005년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가 태국의 TV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은 태국에서 한국 문화를 서양 문화나 일본 문화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사실 대부분의 태국 TV 채널들이 한국의 TV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고 이는 태국 TV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을 계기로 한류가 시작되었는데 드라마 대장금은 태국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런 한류로 인하여 이전에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거칠고 감정이 없다고 여겼던 인식이 완화되었으며 한국의 제품들까지도 태국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동차도 한류 이전에는 태국에서 인기가 없었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류의 영향력은 이제 연예계와 자동차 분야를 넘어섰으며 또한 CJ 엔터테인먼트가 태국 영화를 제작 및 배급하겠다는 입지를 굳힌 점과 더불어 오늘날 태국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업화되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K-팝은 음식, 패션, 성형 등 태국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장금 이전까지만 해도 태국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했던 것이 김치였고 한국의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을 줄 아는 태국인은 극소수였으나 오늘날 방콕 중심가와 주요 도시의 구석구석에는 수백 개의 한국 식당과 패션 매장들이 즐비하고 한국의 치킨은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위안거리가 되었고 한국의 떡볶이도 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국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한국 스타일의 사업은 네일아트이며 좋아하는 여성 아이돌처럼 보이기 원하는 열성 팬들을 위한 의료 관광이 비싸긴 하지만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태국인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약 4만 명의 태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영어 다음으로 인기가 많았던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를 능가하는 수치라며 태국 내에서 이미 일본을 앞지른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과 협력해 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태국 정부의 사업계획에 있어서 5G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한국의 기술과 한국과의 협력은 지역 정책 기반자들과 사업가들로부터도 환영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반응이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은 이들이 20년 전 한국의 인기 게임이었던 라그나로크를 즐기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라며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태국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 및 아세안 국가들은 가치를 점점 더 크게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장들인데요. 태국이 이렇게 한국에게 열광하며 한국을 좋은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외신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아이폰 11이 발표되면서 갤럭시 S11과의 예상 스펙 비교 영상들이 연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저 최 기자가 차후 발매될 갤럭시 S11에 대한 특허 관련 소식과 예상 기능을 총정리해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주력 라인업에 혁신적인 솔루션인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자인은 셀카 촬영도 할 수 있도록 뒷면에 스크린을 배치함으로써 앞면에 풀스크린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미 특허청 발표로 확인된 특허 출연 도면을 살펴보면 전면에 아름답게 구부러진 풀스크린 디스플레이의 듀얼 카메라, 그리고 뒷면에 스크린이 달린 스마트폰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갤럭시 S11의 기능을 알아볼까요? 첫째는 외계인도 볼 수 있다는 1억 800만 화소 광학 5배줌 지원입니다. 25일 샘모바일 등 외신은 국내 매체를 인용해 차기 갤럭시 S11의 108MP 카메라와
5배 광학줌이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월 5배줌 카메라 모듈 양산을 시작했고, 이 카메라 모듈은 기존 광학 2배줌보다 더 낮은 높이로 5배줌을 구현한 것이 특징인데요. 통상 2배 광학줌 높이가 6mm 중반인데 삼성전기의 5배 광학줌 카메라 모듈은 높이가 5mm대로 기능과 편의성 모두 업그레이드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까지 찍히는 이미지 센서 기술 적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이미지 센서 1등이 되겠다며 초소형 화소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기술이 갤럭시 노트 10에서 4800만 화소 아이소셀이 적용되면서 6400만 화소의 아이소셀은 갤럭시 S11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안드로이드 Q입니다. 안드로이드 Q의 적용과 함께 화면 왼쪽을 스와이프하면 뒤로 가기가 되는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또한 라이브 캡션이라는 기능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자동 음성 인식해 자막을 바로 생성하는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보안도 크게 향상되어 개인정보는 더욱 철통 보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비밀 공간이 열리면서 화면이 확장되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입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 출원으로 갤럭시 S11 시리즈의 확장형 디스플레이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란 밑에서 위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화면을 늘려주며 화면을 25% 이상 늘려주는 기술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는 파블로 피카소는 끊임없는 화풍의 변화로 유명했는데요. 다양한 화풍을 그림에 담으려 했던 그 이름을 따와서 갤럭시 S11의 코드네임은 피카소가 될 전망입니다. 피카소라는 코드네임답게 더 새로운 스마트폰의 혁신을 보여줄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하시나요? 삼성전자 관련주에 대한 급등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